한 우주 기업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 로켓 발사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앙슬론 머스크에게 수조 원을 건네며 위성 발사를 맡겼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왜 경쟁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2026년 예상 매출 30조 원, IPO 시 기업 가치 2,000조 원을 향해 달리는 이 기업의 독점 구조와 투자 기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항복을 말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장면에서 먼저 왔습니다. 2023년 말 전 세계 IT 업계를 발칵 뒤집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마존이 자사의 인터넷 위성 프로젝트를 위해 스페이스X의 로켓을 빌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2025년 11월에 아마존 레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충격인지 설명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10년 넘게 우주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라이벌입니다.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자신만의 우주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로켓을 놔두고 경쟁사의 손을 벌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배송하는데 애플 트럭을 빌려 쓴 꼴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접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블루 오리진의 로켓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3,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통신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2026년 7월까지 절반 이상을 발사해야 하는데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은 2025년 1월에야 겨우 첫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2023년 말 스페이스X와 3회 발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월, 10월에 걸쳐 이 발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한 번에 24개씩 총 72개의 아마존 위성이 경쟁사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의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지출입니다. 더 치욕적인 건 이 돈이 고스란히 경쟁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SNS에서 폭소하는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웃음으로 답한 겁니다.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반면 베이조스는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두 억만장자의 자존심 대결 때문이 아닙니다. 우주 산업의 판도가 이미 기울었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 로켓을 안정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스페이스X뿐입니다. 미국 정부도 나사도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아마존마저도 스페이스X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로켓 발사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담당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경쟁자들은 숫자로도 기술로도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거리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토록 압도적인 위치에 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 로켓 산업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항공 우주 기업들은 로켓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수제 명품 방식이었습니다. 최고급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조립하고 한 번 발사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서 손님을 한 번 태우고 폐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켓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했고 발사 비용도 그만큼 비쌌습니다.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처럼 로켓을 찍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품을 규격화하고 생산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가
가구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춘 것처럼 스페이스X는 로켓 제조에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케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재사용에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라굴 로켓은 발사 후 지구로 돌아와 착륙합니다. 펠라니은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으로 매가 날개를 펴는 모습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로켓은 점검을 거쳐 다시 발사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대의 로켓이 29번 넘게 재사용된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택시 사업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존 로켓 회사들은 손님을 한 번 태울 때마다 택시를 새로 사야 했습니다. 영업 한 번에 차 한 대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같은 택시로 29번을 영업합니다. 원가 경쟁에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과 씻어서 계속 쓰는 금속 젓가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가 우위가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3배 싸게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비싼 곳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은 2025년 1월에 첫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부스터 착륙에도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 다음으로 궤도급 로켓 부스터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기업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블루 오리진이 2025년 한 해 동안 2번 발사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같은 기간 130회 이상 발사했습니다. 선두주자가 계속 앞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많이 해본 회사가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니까 더 많은 주문을 받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켓 재사용이 핵심이라면 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머스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화성 이주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기술 개발 방향이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가 수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영어로는 FSD라고 부르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은 차량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짜 쓰임새가 전기차에만 있을까요? 머스크가 개발 중인 또 다른 제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닮은 형태라는 뜻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두 발로 걷고 물건을 짚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매일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보행자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인공지능은 로봇에게 그대로 이식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시야가 곧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화성에 사람이 가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척박한 환경에서 기지를 짓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낯선 지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 화성에서 일할 로봇을 위한 준비였던 셈입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창출입니다. 스페이스X는 엄청난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로켓 개발, 발사 시설 건설, 수천 명의 엔지니어 고용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중요한 원천입니다. 머스크 개인의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이고 필요하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라면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거대한 비전 속에서 스페이스X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입니다. 테슬라가 머스크 제국의 자금줄이라면 스페이스X 내부에도 돈을 쏟아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위성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발사 대행 서비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체 사업인 스타링크입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궤도란 지표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도도를 말합니다. 보통 고도 2000km 이하를 저궤도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미 9,4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활성 위성의 6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일렬로 움직이는 불빛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기존 인터넷은 땅에 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괜찮지만 시골이나 바다, 사막, 정글 같은 곳에는 인프라를 깔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늘에서 신호를 쏘니까 땅에 선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안테나만 있으면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가입자 수가 2024년 9월 400만 명에서 2025년 12월 900만 명으로 1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스타링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이 약 20조 원이었고 2026년에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레오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스타링크에 밀리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위성 궤도는 유한합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한 쪽이 유리합니다. 스타링크가 9,400개 위성으로 하늘을 덮어버린 상황에서 아마존은 2025년 12월 기준 겨우 180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격차가 50배 이상 벌어진 셈입니다. 스타링크의 수익 모델을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월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내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기업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려면 스타링크를 씁니다. 2026년 1월에는 루프트한자 그룹이 자사 전 항공기 850대에 스타링크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 하팡로이드 같은 세계적인 해운사들도 화물선에 스타링크를 달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화성행 로켓 개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벌어서 화성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스타링크가 2025년 12월 4일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용 요금제가 월 87,000원이고 데이터는 무제한입니다. 단말기 안테나 키트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오지 상용화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고 웬만한 시골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통신사 오지 평균 속도가 1000mbps를 넘는데 스타링크는 다운로드 속도가 135mbps에 불과합니다. 굳이 비싸고 느린 위성 인터넷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링크가 노리는 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진짜 타깃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선박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국 해운사들은 이 배로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HMM 같은 대형 해운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만 해도 수백 척에 달합니다.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서의 통신입니다. 육지에서 멀어지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해상 통신을 위해 정지궤도 위성을 썼습니다. 정지궤도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도는 궤도를 말합니다.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은 고도가 36,000km나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과 비교하면 거리가 20배 가까이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비쌌습니다. 선박 한 척당 월 수백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시장을 노립니다. 저궤도라서 거리가 가깝고 속도가 빠릅니다. 가격도 기존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미 현대글로비스, 코리아라인 같은 한국 해운사들이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SK텔링크와 KTSAT 한국에서 스타링크 재판매를 담당하면서 해상과 항공 전용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부터 스타링크 장비를 기본으로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한국산 선박이 모두 스타링크의 고객이 됩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해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원양 어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곳곳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도 스타링크의 잠재 고객입니다. 선원 복지 측면에서도 스타링크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튜브를 보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선원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조선과 해운 분야의 기업 고객을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산업 구조를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스페이스X의 가치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옵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이란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주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12월 스페이스X 내부 주식 거래에서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1,100조 원이 넘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 2025년 7월에는 4천억 달러였으니 반년 만에 2배로 뛴 겁니다. 그리고 상장 시점에는 기업 가치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역사상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됩니다. 기업 공개란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주식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IPO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머스크 개인이 스페이스X 지분의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가 되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가치만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식까지 합치면 그의 총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 단위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상장을 결정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원들입니다. 스페이스X에는 수천 명의 우수한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급 외에 스톡 옵션을 줬습니다. 스톡 옵션이란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비상장 기업이라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상장은 직원들의 보상을 현금화해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대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달 기지 건설과 화성 탐사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상장을 통해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조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형 기업 공개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기관 투자자란 은행, 보험사, 연기금 같은 큰 기관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목은 적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회 투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살 수 없다면
스페이스X와 연결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테슬라입니다. 같은 CEO를 두고 있고 기술과 인력이 오가는 관계이니까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가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머스크가 그냥 돈에 미친 사업가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인류 멸종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멸종한 것처럼 인류도 언젠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 기후변화, 전염병, 소행성 충돌 등 위험은 다양합니다. 지구에만 머무르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행성에도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이걸 그는 행성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라는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아두지 말고 화성이라는 또 다른 바구니에도 나눠 담자는 겁니다. 한쪽이 망해도 인류라는 종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스페이스X를 오늘날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에 이 정도로 자원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화성 가서 뭘 팔 건지 당장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장 기업이라면 주주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비상장이라 단기 수익 압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창업자가 경영권을 확실히 쥐고 있어서 그의 결정에 반대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시도조차 안 할 프로젝트들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로켓 재사용, 대량 위성 발사, 초대형 로켓 스타쉽 개발까지 모두 이런 환경에서 가능했습니다. 스타쉽은 화성행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로켓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로켓으로 한 번에 100명 이상을 태우고 화성에 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고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X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꿈의 크기가 기업 가치의 크기로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비웃을 때 꺾이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물론 화성 이주가 정말 실현될지는 모릅니다. 기술적 난관도 많고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 자체가 스페이스X를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7세기에 바다를 지배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네덜란드 상인들이 아시아 무역을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후추, 향신료, 비단 같은 아시아 물건들이 금값이었거든요. 이 회사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선박을 무장시켜 경쟁자를 몰아냈고 식민지를 경영했으며 자체 군대까지 보유했습니다. 단순한 상업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에 가까웠습니다. 역사상 가치 있는 기업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1세기의 동인도 회사가 어디일까요? 스페이스X가 그 후보입니다. 바다 대신 우주를, 무역로 대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이미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정부마저도 이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쟁 심화, 중국 시장 불확실성,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논란까지 여러 악재가 겹쳤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 축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를 단독 기업으로만 보지 말고 머스크 제국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로봇 세계로, 전기차 수익은 로켓 개발비로, 인공지능 역량은 두 회사 사이를 오갑니다. 2026년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두 회사의 연결고리는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과연 비싼 건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머스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판단 착오를 하면 두 회사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에는 항상 이런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비행기를 띄운 게 불과 120년 전입니다. 그 후 항공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산업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성장에 올라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 산업을 집어삼켰는지 살펴봤습니다. 경쟁사 아마존의 항복,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테슬라와의 숨겨진 연결고리, 스타링크의 폭발적 성장, 한국 시장의 진짜 타깃, 그리고 2026년 확정된 역대 최대 IPO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용 구조에서 이겨야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투자 기회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려입니다. 해양통신 인프라가 외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대로 독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무서운 추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13,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거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중국의 우주 굴기를 팩트로 분석합니다. 과연 중국이 스페이스X의 독점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전쟁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로벌 산업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